네, 이번 시간에는 444쪽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 나오고 경매 절차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이쪽에서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처음에 용어들이 좀 어렵죠. 용어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뭐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양이 좀 많고, 내용이 좀 어려운 대신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뭐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도 사람들이 잘 못 풀거든요. 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해두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다. 자, 시작합니다. 경매 종류. 경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강제 경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은 단어 뭐 이런 거 잘 묻진 않아요.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지금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일단은 담보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담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대요. 차용증. 근데 안 갚아요. 이 차용증으로 경매가 되진 않아요. 차용증은 둘 간에 작성한 채권계약서일 뿐이고 공신력이 없죠. 그러니 돈 갚아라 라고 대여금 반환해 라고 소송을 하죠. 소송하기 전에 일단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가압류 이런 걸 걸어놔야죠. 네. 자, 소송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다. 이 판결문은 채무자는 갚아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온 것 뿐이고 이걸로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결문을 확보했으면은 경매법원에 가서 저 있잖아요. 여기에 가압류 걸어놨고 그리고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이 가압류한 건물에다가 경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해요. 이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고 해요. 이 집행문을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받겠죠. 판결문과 집행문 이 두 장을 합쳐서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확보해서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고, 그리고 집행원을 확보해서 이 가압류한 등기부 첨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이루어지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예. 근데 은행은 이런 짓 하기 싫죠. 이런 복잡한 과정 싫으니까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하고 근저당권 설정해서 경매를 하잖아요. 이런 경매를 의무 경매라고 하죠. 의무 경매는 말 그대로 누가 신청하는 경매, 담보 물건이 신청하는 경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원금이자 안 갚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걸 의무 경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강제 경매라는 건 뭐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하고, 의무 경매를 하려면 담보 물건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매 종료 보셨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경매 절차. 경매 절차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 뭐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차를 짜맞춰라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세로로 된 그림 있죠? 그림 있는데 뭐 맹상단부에다가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수직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자, 근데 이 경매 절차를 알려면 아까 제가 용어 좀 말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 용어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 뭐 경매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경매를 매각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매각. 지금 뭐 경매라는 단어도 나오고 매각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경매 부동산 이렇게 하면 매각 부동산이죠. 매각 부동산. 그리고 경매하는 날, 옛날엔 경매 기일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매각 기일 이렇게 불러요. 매각 기일. 네, 경매하는 날. 그다음에 경매장에 가서 사람들은 입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입찰이란 단어도 지금 쓰는데 더 많이 쓰는 단어는 매수신고, 또 다른 말로 매수신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매수신고나 매수신청. 그럼 입찰하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신청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입찰에서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있죠.
뭐 10% 돈 낸다고 들어봤잖아요. 옛날에는 입찰 보증금 이렇게 불렀지.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매수 신청 보증. 그다음 판례에서 많이 등장하는 경락인 있죠. 경락인 1등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람이에요. 대금 납부를 하기 전에 허가받은 사람. 그 사람을 지금은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매수인. 이런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매를 공부 잘하려면 다 외워놔야 돼. 지금 당장 외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우리 경매 종류 봤잖아요. 강제 경매, 의무 경매. 이렇게 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경매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합니다. 경매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하고 법원이 등기소로 연락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게 해요. 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의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거죠. 이 등기되면 좀 이따가 부동산이 압류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압류가 됩니다. 이 압류가 됐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경매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경고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가 돼도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집값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채권이 1억이네.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래도 5 빼기 1, 4억이죠. 이보다 더 싸게 산 다음에 채권 변제하면 경매는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되어도 매매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 등기가 되면 법원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날부터 일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 라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요. 결정해서 이날 공고한다. 시간은 한 석 달 정도 주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오늘이 3월 1일이라면 뭐 한 석 달 정도 한 6월 1일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이따 나오겠지만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등기가 되었잖아요. 등기가 되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되면 소멸되잖아요. 이런 요건은 갖추었으면 법원이 그 저당권의 존재를 알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되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며 경매로 소멸되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임법, 사임법의 임차인들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등기가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매각 준비를 해요. 이게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매각을 해야죠. 그래서 매각 기일을 공고해요. 이게 이제 경매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매각 기일을 공고해요. 그런 다음에 딱 2주 있다가 모여서 매각을 실시하죠. 이날이 이제 매각 기일. 보통은 이때부터 한 6개월 정도 가요. 경매 신청 들어가면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당 다 받고도 한 2-3달 정도 더 지나면 매각일 공고하고 매각을 하거든요. 네. 세월호 내버려 해요. 지금 한 3월 달이다. 작년 가을 정도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에요. 지금 경매가 되는 것들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죠. 경매 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법원에 등기소에 연락해서 등기하면 부동산이 압류되는 거다. 압류되면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공고한다. 그리고 나서 매각을 준비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언제 매각합시다 라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매각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다시 적을게요. 자, 이렇게 매각 기일을 공고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매각 기일을 공고하면은 얼마 있다 모인댔어요, 방금. 네, 2주 후에 모여서 자, 이날이 매각 기일이 되겠어요. 이날이 모여서 경매를 하는 날이에요. 자, 경매할 때 보증금 내야 한다고 그러죠? 입찰 보증금 지금은 뭐라고 그런댔어요?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한다고. 매수 신청할 때는 보증.
항상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증 이렇게 표현해요. 보증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매수 신청 보증은 저기 책에 보면 알겠죠.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렇게 적혀 있죠. 최저 매각 가격은 이 경매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그 감정일에게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게 해요. 이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원이 입찰할 때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 하한선을 말하지, 하한선. 네. 이게 그 최저 매각가예요.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으로 결정되면 1,000만 원 내는 거죠. 1,000만 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현재 저 부동산에 입찰할 사람이 지금 10명이 모였어요. 그 10명은 똑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나요?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그게 2002년이니까 14년 전이네요. 옛날에는 본인이 입찰할 금액의 10%를 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에 입찰할 사람은 1,000 내고 2억에 입찰할 사람은 2,000 내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게 무려 14년 전이에요. 그랬다가 아니다. 뭐 서로 내는 돈도 다르고 번거롭고 그리고 또 내는 보증금 액수만 대충 봐도 컨닝이 가능하고 거기 딱 곱하기 10하면 입찰가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최저 매각가 법원이 결정하면 거기에 10%를 똑같은 금액을 다 내라 이거예요. 이게 최저 매각가 1억으로 결정되면 모든 입찰자들은 똑같이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네. 그래서 다 똑같이 금액을 내는 거다. 이날 1등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1등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하고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원하면. 나중에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하면은 차순위에게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자,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내로 뭐가 결정되냐면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이 잡혀요. 이날은 판사가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이때 매각 허가를 받으면 이자를 매수인이라고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왜 허가했냐고 불허가 해달라고. 그래서 1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딱 주고 항고하는 걸 즉시 항고라는 표현을 써요. 항고 기간이 끝나면 저 허가 받은 결정은 확정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머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언제까지 대금을 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날부터 1개월 이내로 대금의 지급 기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해서 그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대금을 내야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다 낸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낸 걸로 배당하고 그리고 취득세 내고 내 앞으로 등기, 촉탁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도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자,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매수신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매수신고가 없다. 우리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찰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찰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좀 떨어뜨려야 되죠. 최저 매각 가격을 20% 정도 다운시킨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겠다. 다시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거죠. 이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해요. 새 매각기일을 공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 하는 매각이다.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아요. 아무도 입찰 안 했을 때는 비싸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떨어뜨리는데 불허가 받은 경우는 이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나왔었잖아요. 당신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때는 저감하잖아요. 금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저감 안 하고 다시 매각기를 잡아 공고하는데, 다시 매각기를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도 세매각이라고 해요. 세매각. 세매각은 두 가지예요. 새는 두 마리다 그래요. 어떤 새유? 이렇게 물어보면 불새유 이렇게 답하면 돼요. 별로 도움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세매각은 두 가지라고 하세요. 어떤 새유? 불새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때 잔금을 안 낸 거예요. 잔금을 안 내면 이때도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아요. 저감시키지 않고 다시 매각기를 잡아서 공고해요. 공고하는데 이 매각은 재매각이라고 한다. 재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이에요.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잔금을 안 낸 거야. 이걸 취득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근데 사실 이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끝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다시 한다. 다시 재자. 재매각. 끝까지 갔다 올라오면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세매각. 새로 한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 용어예요, 원래는. 네. 자, 먼저 절차를 한번 쭉 봤어요. 봤고, 446으로 갑니다. 446.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차부터 다시. 자, 첫 번째 절차는 경매 신청 단계죠. 동그라미 1번 밑줄 안 쳐도 돼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경매 신청하고 뭐 강제 경매나 임응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알아야 돼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꽤 오래전에 나왔었고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미등기 건물이라면 등기부가 없는 거잖아요. 등기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무경매는 아닌 거죠. 이무경매를 한다는 건 그 담보물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제경매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경매를 하고 싶은데 미등기 건물이네. 그래서 이 미등기 건물인데 건축 허가는 받은 건물이에요.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미등기 건물이네. 이거를 경매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서류를 또 등기소로 보내요. 등기소를 보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 경매 등기하고 시작되는 거죠. 결론 말면 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된다. 이렇게. 다음 밑에 2번. 자, 방금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경매 신청에 대한 취하라는 단어를 공부해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취하란 뜻에 취하란 무슨 뜻인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밑줄 안 쳐도 괜찮아요. 취하는 뭐냐면 둘째 줄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취소 신청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매 신청 취하라고 해요. 경매 신청했던 사람이 법원에다가 경매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데 첫 줄에 이유가 써 있죠. 채무자가 뭘 했다? 채무 변제를 했다는 거죠. 채권자야 뭐 빚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빚 갚아서 경매 안 해야 되겠네. 법원이 경매 취소해 주세요를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한다.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채권이 소액일 경우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이거 당연히 안 갚죠. 안 갚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취하가 가능하냐.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취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좀 찍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언제까지 되게요?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매각기일까지요? 매각 결정기? 다 땡이에요. 이때까지 가능해요. 취하는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거기. 셋째 줄에 경매 취하는 매각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해 이게.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소유자 바뀌죠. 그럼 대금 납부 전에는 누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그 채무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능해요. 이날까지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2번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2번하고 3번은 다 별표입니다. 별표. 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되면 부동산이 압류가 된다는 거죠. 압류가 되는데 경매가 취하되면 이 압류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아놔야 돼요. 자, 3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네. 매수 신고라는 말은 입찰이란 뜻이죠. 입찰. 이 매수 신고 있은 뒤 이 말은 입찰이 들어간 뒤 말이에요. 자, 이날 입찰하잖아요. 매각기일. 매각기일 이후 이런 뜻이겠네요. 자, 매각기일 이후. 자, 매수 신고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라고 싶으면 이 1등하고 2등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걸림돌이 되죠. 경매 취하고 경매를 취소시키는 걸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고 열받지. 야, 너희들 뭐냐? 나 1등에 나 처음 1등 해봤다. 뭐 이런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신고 있은 뒤에 그 경매 신청을 취하라고 싶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용 정리해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매각기일 1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허가받기 전에 이날부터 이날 사이 이 사이에 취하를 하려면 이분과 이분의 동의 얻어야 되고 그리고 허가받은 이후에 취하라고 싶으면 매수인과 이 차순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이 차순위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취하 알았고요. 2번, 3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 일단 취하는 없던 걸로 쳐야죠. 경매가 진행되려면 취하는 일단 없던 걸로 쳐요. 자,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고 이건 제목만 알면 돼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를 한다고요. 등기한다고요. 일단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고. 그리고 등기관에게 연락해서 등기하도록 한다 이거죠. 일단 판가로 2번. 판가로 2번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알려준다고 돼 있잖아요. 당신 부동산 경매된다고 알려준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가 되잖아요.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되니까 채무자와 그 소유자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를 수도 있어요. 민법에서 뭐 물상보증 배우잖아요. 저당권에서. 내가 돈 빌렸는데 다른 사람 부동산을 대신 저당을 잡았다면 나는 채무자고 저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은 제가 아까 등기된 때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기는 이거예요. 정확하기는 채무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되었을 때 가운데가 또는이라는 게 중요해요. 또는. 두 개가 다 된 때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부동산이 뭐 된다? 압류된다.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압류는 아까 경매가 취하되면 소멸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 좋아요. 다음 밑에 일괄 매각 결정 이거는 참고하세요. 시험에 안 내니까.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까지 갑니다. 자,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해주고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부동산이 뭐 되고 압류되고 그러면 이 압류되면 이날부터 얼마 이내 1주 안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뭐 한다? 공고한다. 자, 그런데 그 배당 요구 종기가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나눠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두 번째 주제 중요해요.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걸 시험에 계속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받아 쓰세요. 매각 결정기일
기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X예요. 네.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잠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날이 매각기일이죠. 이 날이 경매하는 날이잖아요. 경매하는 날 이전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지 매각기일 이후로 정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이해해 볼게요. 1번에 임차인이 있어요. 1번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어요. 이 자를 우리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그랬죠.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뭐 저당권이 있어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1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다는 건 배당 요구를 하는 거죠. 나는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하지 않는 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나는 1순위니까 1번으로 1억을 다 받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한다면 내 보증금은 인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그 집에 눌러 살겠다는 거니까 대항력을 선택하는 거니까 저 보증금 전액 1억이 다 인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입찰을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네. 얘가 배당 요구를 하면 나한테 인수된 게 없으니 상대적으로 좀 높게 입찰 들어가야 되고 얘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 1억을 내가 통째로 인수해야 되니까 1억만큼은 낮게 입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찰할 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네가 배당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짓고 뭐가 들어가야 매각이 들어가야 그게 혼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을 실시해버리면 자 1등이 나오잖아요. 입찰이 이미 들어간 다음에 네가 배당 요구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짓고 뭐가 들어가야 매각이 들어가야 맞다. 그러니까 매각기일 여기 매각기일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이잖아요. 이 매각 결정기일까지로 배당 요구 종기를 잡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앞으로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과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내에 하여야 한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얼마 이내? 1주 이내에 해야 된다. 2번, 1번, 2번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다음 밑에 반가로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제가 써드렸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저당권이나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됐어요. 등기부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각되면 소멸돼요. 그럼 이 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요. 밑에 2번 예를 들었어요. 지금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고 또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었으며 경매를 소멸하는 권리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 요건을 다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밑에 상가주택 임차인은 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세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고. 등기됐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를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4번은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된다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되고. 네. 왜 전세권은 등기가 되었고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최선순위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가 되니까 그냥 자동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요구하면 더 소멸되는 거고. 밑에 판례는 주임법 판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아까 나왔던 것처럼 주임법에 따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임법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등기 전에 그다음 네 번째 줄,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뭐가 됐으니, 등기가 됐으니, 등기 요건도 갖췄으니까 이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잘 아시는 판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에 밑에 이제 채권 신고의 최고 이런 것들은 몰라가도 돼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 내가 실제 받을 원금 이자를 채권 계산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내주세요라고 통지가 나와요. 통지가 날라오면은 이제 법원에 그 계산서를 내야 돼. 이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방금 어디까지 왔나 보죠.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송달 이렇게 해서 압류가 됐고, 압류되면 1주 안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등기가 되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며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다. 이 정도 보신 거예요. 자, 배당 요구 종기를 잡아 공고했고 그 다음에 매각을 뭐 해야지? 준비하자. 매각 준비. 현황 조사 써 있죠? 밑줄 안 쳐도 돼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돼. 시험이 안 나오니까.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하라. 다음 페이지.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요. 채무자나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집행관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잠긴문을 열 수도 있다. 다 이 민사집행법에 다 규정된 법조문들이에요. 전부 다 민사집행법 법조문들입니다. 다. 다음 2번.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된다. 네, 좋아요.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그냥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그 단어만 익혀두세요. 법원이 현황조사 보고서나 또는 감정평가서나 이런 걸 토대로 만드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박스 밑에 2번.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또 현황조사 보고서 또 감정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를 한 다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죠. 다 끝나면은 4번.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 두 날짜를 잡아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매각을 하자 이렇게.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해서 매각기일 2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매각기일 2주 전에 공고했고 드디어 2주 후에 그날이 왔어요. 그날 와서 이제 드디어 매각기일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매각기일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매각기일이 이제 입찰하는 날입니다. 입찰하는 날. 자, 들어갑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보시고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2번.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또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다 하는 기일 입찰. 세 번째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동그라미 1번.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시 결론. 부동산의 매각 방법. 부동산의 매각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
세 가지 중에 법원이 선택한다는 거. 각각의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방법 선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호가 경매가 있다고요. 호가 경매는 뭐 어떻게 하는 게 호가 경매예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호가 경매라고 그래요?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어 말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 경매는 호가 경매 기일에 매수 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여기서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갑자기 더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관은 매수 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갑자기 얼마 딱 질렀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어서 얼마 세 번 불렀는데 응답 없으니 낙찰된다는 얘기죠. 호가 경매도 가능하군요. 그러면 질문 드리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답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법원에도 호가 경매를 방법으로 선택한 법원은 없어요. 법에 규정만 돼 있고 이걸 선택한 법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만. 우리나라에는 1989년까지는 호가 경매로만 했다고 그래요. 특이하죠. 예전에 경매를 사람들이 많이 또 참여를 안 하던 시절이잖아요. 예,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뭐 조직이나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오늘은 너 몰아주는 날, 얼마까지 부르고 너 안 불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폐단이 많아서 이 제도를 폐지해서 서면 입찰로만 하다가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 전면 개정할 때 법에 다시 이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택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 선택한 법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일입찰. 기일입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서면 입찰하는 방법이 기일입찰이고 기간입찰은 오른쪽에 박스 보세요. 지금 박스 안에 몇 가지 말해야 돼요. 기간입찰은 입찰 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입찰 기간을 주는군요. 어떤 기간. 기간은 1주부터 한 달까지 준다는 거예요. 1주부터 한 달까지 범위 안에서 입찰 기간을 정하고 매각기일은 그 입찰 기간이 끝나고 1주 안의 날로 정하게 된다. 최대 한 달까지 입찰을 받는군요. 받는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날부터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잡아서 그날 뚜껑을 연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게 기간 입찰이고 현재 일부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방법은 집행관에게 직접 입찰표를 내려고 해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멀리 있고 바쁜 사람들에게도 시연을 주겠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서 부동산의 매각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호가 경매 또 기일입찰 세 번째 방법은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선택을 한다. 자, 다시 3번. 3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의 매각은 법원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날 좋을 때는 뭐 호수공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리배 타면서. 자, 오른쪽에 박스 밑에 2번. 매수 신청할 때 뭐 냈어요? 보증.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걸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부르죠. 동그라미 1번 잘 알아야 돼요.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잘 익혀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내거든요. 즉 다시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은 뭐냐면 민사집행법 시행규칙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라. 아니 원래는 이제 입찰표를 쓰죠. 입찰표 쓰고 입찰 보증금을 매수 신청 보증을 담는 봉투가 떠나 있고 이걸 이제 큰 봉투에다가 이걸 두 개를 다 넣어서
박스에다가 이제 상자에 꼬린시키는 거잖아요. 꼬린시키는 건데 이걸 법 조문은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한테 제공한다는 표현을 써요. 박스에 넣는 것을 집행관에게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두세요.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밑에 주의 보시면 옛날에는 본인이 입찰 금액의 10%를 냈었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와 틀리게. 주의 끝에 보면은 매수 신청 금액의 10% 또는 매수 가격의 10% 이러면 틀려요. 그렇게 매우 잘 나와요.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매수 신청 가격 또는 매수 신고 가격 또는 매수 가격 이렇게 나오면 다 X예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세매각. 이렇게 해서 입찰이 들어갔는데 입찰을 매각기일을 진행하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거 아까 유찰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찰됐을 때 하는 매각이 뭐? 세매각이라고 그랬죠. 세매각. 자, 동그라미 1번을 잘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1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어렵다고요. 이 말은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즉 입찰이 없이 말이에요.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왜 또 매각기일의 최종적 마감이라는 표현을 쓰나? 매각기일 마감 이 말이 오늘 12시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자,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 아침 화요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이제 매각기일이죠. 매각기일 오전 10시에 매각을 시작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니까 1시간 11시가 됐다. 11시까지 하기로 했다 하는 거야. 11시가 되면은 매각기일이 마감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매각이 그 부동산의 매각이 이제 끝난 거죠. 매각기일이 마감됐다고 얘기하는. 그날 밤 12시가 아니고 11시가 되면 매각기일 마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때까지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아무도 입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각을 오늘 끝낸다.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동산의 매각을 오늘 끝낸다.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어 독해하는 것 같아요. 다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도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두 글자로 유찰이에요. 유찰. 유찰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원은 그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춰야죠.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은 부연 설명이고요. 부연 설명이고 그냥 동그라미 1번을 잘 익혀놔야 돼. 동그라미 1번을 잘 익혀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매각 방법 세 가지 알았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할 때 보증을 냈고 그 다음에 유찰되는 경우에는 세매각한다는 것까지 봤어요. 이번 시간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이제 매각을 실시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쭉 이어지겠습니다.